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여자입니다. 하지만 제 삶이 늘 평범했던 건 아니에요. 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저는 부산의 작은 어촌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어부셨고, 어머니는 작은 횟집을 운영하셨죠.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몸에 배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 저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 서울로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작은 회사의 사원으로 일하며 야간 대학을 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그는 제가 다니던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었죠. 업무차 자주 오가며 알게 되었는데 어느새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결국 그가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열렸어요. 우리는 5년간 연애를 했고 제가 27살 되던 해에 결혼했어요. 결혼 초기에는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열심히 살았죠. 남편은 회사원이었고 저는 결혼 후에도 계속 일을 했어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우리의 딸이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던 날 우리 부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죠. 딸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았어요. 딸을 키우면서 저는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온 정성을 다해 아이를 키웠죠. 딸이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주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주말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데려갔고 악기도 배우게 했죠. 우리 딸은 밝고 활발한 아이로 자랐어요. 호기심이 많아서 항상 질문을 하곤 했죠. 엄마, 하늘은 왜 파란색이에요? 달은 왜 둥글어요? 같은 질문들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설명해 주려 노력했어요. 학교에 들어가서도 우리 딸은 늘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공부도 잘했지만 무엇보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남을 돕는 걸 좋아했거든요. 중학교 때는 반장을 했고 고등학교 때는 학생회장까지 했죠. 우리 가족의 일상은 평화롭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등산을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이 우리의 소소한 행복이었죠. 딸이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는 조금 덜 보게 되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딸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남을 돕는 걸 좋아했던 아이답게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죠. 저와 남편은 그런 딸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집에 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표정으로 말이에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 임신했어. 그 순간 저는 마치 천둥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귀를 의심했죠.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딸의 고백 이후 며칠 동안 우리 가족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날 밤 딸이 집을 나간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계속 생각했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퇴근 후 돌아온 남편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죠. 여보, 우리 딸이 임신했대. 남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가 이내 크게 화를 냈죠. 뭐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우리 딸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남편은 격분해서 집 안을 왔다 갔다 하며 고함을 질렀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결국 남편은 딸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집으로 오라고 소리쳤어요. 1시간 후 딸이 집에 도착했어요. 눈이 퉁퉁 부어있는 게 계속 울었던 게 분명했죠. 남편은 딸을 보자마자 따져 물었어요. 너 그렇게 만든 놈 누구야? 그 놈도 알고 있어? 책임질 생각은 있대? 딸은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대학교 선배예요. 사귄 지 6개월 정도 됐고, 그 사람도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지만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었죠.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 놈을 만나야겠다. 당장. 다음 날 우리는 딸의 남자친구가 찾아왔어요. 우리 집 거실에서 만난 그 자리는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딸의 남자친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왔고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지? 딸의 남자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갖 생각에 휩싸였어요. 과연 이 어린 두 사람이 결혼 생활과 육아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남편은 그 아이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물었어요. 너희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정말로 알고 있어? 결혼은 장난이 아니야. 아이를 키우는 것은 더더욱 그렇고 너희가 정말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 딸의 남자친구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들고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뱃속에 있는 아이와 따님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학업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해서 가족을 부양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우리 모두 놀랐어요. 남편의 표정도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학업을 포기한다고? 정말 가족을 위해서 그럴 자신이 있어? 남편이 물었어요. 딸의 남자친구는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지금 당장은 아이와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학업은 나중에 여건이 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아이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책임져야 할 가족이 생긴 만큼 그에 걸맞은 결정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남자친구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비록 어리지만 그의 눈에서 진정성과 결의를 볼 수 있었죠. 남편도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어요.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네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마라. 너희 부모님과 상의해보고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도록 하지. 남자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부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리고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은 끝이 났어요. 딸과 딸의 남자친구가 떠난 후 우리 가족은 다시 거실에 모였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까? 제가 물었어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그 녀석의 결심이 진심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감정인지.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딸을 믿고 지원해주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 우리는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딸의 임신 소식 이후 일주일이 지나고 우리는 사위될 아이의 부모님과 정식으로 만나기로 했어요. 상견례 자리였죠. 장소는 조용한 한식당으로 정했어요. 남편과 저는 일찍 도착해 자리에 앉았어요. 남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가볍게 떨리고 있었죠. 여보, 너무 긴장하지 마. 제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하지만 쉽지 않네. 우리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얼마 후 딸과 이제 사위가 될 딸의 남자친구, 그리고 그의 부모님이 도착했어요. 서로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죠.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했지만 곧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남편이 먼저 사위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자, 이제 두 사람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구나. 사위가 잠시 깊은 숨을 내쉬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가족을 부양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업을 중단하고 일자리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그의 부모님은 충격을 받은 듯했죠. 사위가 이어 말했어요. 이미 몇 군데 이력서를 넣었고 면접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서 가족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학업은 나중에 여건이 되면 다시 시작할 생각입니다. 남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 약간의 인정의 빛이 보이는 듯했죠. 그래.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구나. 남편이 말했어요.
사부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학업을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정말 괜찮은 거니? 사위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많이 고민했고,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게 더 중요해요. 사돈어른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너의 결정이 그렇다면 알겠다. 하지만 앞으로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도와주겠다.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사위의 결단력에 감동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미래를 걱정하게 됐죠. 둘 다 큰 결심을 한 것 같구나.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 거야. 특히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저는 딸과 사위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그래,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큰 책임이야. 둘 다 그 책임을 잘 알고 있니? 딸과 사위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님, 저희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겠습니다. 사위가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의 표정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어요. 사부인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일과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 말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사위가가 당황한 듯 사부인을 바라봤죠. 어머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사위가 말했어요. 하지만 사부인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너가 학업을 포기한다 해도 일도 하면서 아이까지 돌보는 건 너무 힘들어. 내가 도와줄게. 그 말을 듣고 저도 마음이 좀 놓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우리도 뭔가 도움을 줘야 할 것 같았어요. 저희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경제적으로든 아이를 돌보는 일이든 필요한 걸 말씀해 주세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살곳, 경제적 문제,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후의 계획 등 많은 것들을 논의했죠. 때로는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상견례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조금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비록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양가 모두 아이들을 지지하고 돕기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어린 두 사람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힘들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줘야 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상견례 이후 우리 가족의 일상은 결혼 준비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서둘러 진행해야 했죠. 먼저 결혼 날짜를 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어요. 딸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오기 전에 결혼식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3개월 후로 날짜를 잡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빨리 결혼한다는 소식에 양가 친척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죠.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거야? 라는 질문을 수없이 받았어요. 우리는 그때마다 둘이 너무 사랑해서요. 라고 얼버무렸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결혼식 장소를 정하는 것도 큰 문제였어요. 사위 측 부모님은 큰 결혼식장에서 호화롭게 하길 원하셨어요. 우리 아들 첫 결혼인데 손님들 체면도 있고 호화롭게 해야 해요. 사부인이 강하게 주장하셨죠. 하지만 우리 부부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딸아이가 임신한 상태라 너무 부담을 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글쎄요, 아이들의 생각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너무 큰 결혼식을 하면 임신한 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남편도 동의했어요. 그래요. 아이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실속 있게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그 돈을 아이들의 새 출발을 위해 써주는 게 어떨까 싶네요. 사돈들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셨지만 우리의 설명을 듣고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우리는 중간 크기의 예식장으로 타협을 봤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장소였죠.
이 과정에서 양가 부모님들 사이에 약간의 불편한 기류가 형성됐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날 딸의 입덧이 심해져서 힘들어했어요. 가봉실에서 헛구역질을 너무 많이 해서 중간에 나와야 했죠.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괜찮아, 우리 딸. 엄마가 다 도와줄게. 제가 딸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청첩장 문구를 정하는 것도 아주 예민한 문제였어요. 임신 사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결국 평범한 문구로 정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결혼식 한 달 전 사위가 겨우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으로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됐죠.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준비를 했죠. 딸의 메이크업과 드레스 착용을 도와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제가 말했어요. 딸도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엄마, 고마워. 지금까지 믿어주고 도와줘서.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하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딸의 배는 드레스 때문에 크게 눈에 띄지 않았어요. 식이 시작되고 딸이 입장할 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신부에게 집중됐어요. 남편이 딸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서로의 마음을 읽는 순간이었죠. 물론 상황은 이상적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딸이 새 삶을 시작한다는 사실에 감동이 밀려왔어요. 신랑 신부의 맹세가 이어졌어요. 사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당신을 사랑하며 우리의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걱정과 불안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하객들의 축하 속에 식이 무사히 끝났어요. 식사 시간에는 양가 부모님들이 테이블에 모여 앉았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어요. 앞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 아이들을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사부인이 말씀하셨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그래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딸과 사위를 배웅하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기쁨과 걱정, 그리고 서운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딸이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열심히 살아갈게.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딸.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엄마한테 얘기해. 남편은 사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잘 살아라. 우리 딸 꼭 잘 챙기고. 사위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아버님, 꼭 그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렇게 딸을 떠나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과 저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지만 동시에 불안한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었죠.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딸 잘 해낼 수 있을까? 제가 물었어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곁에서 도와주면 잘 해낼 거야. 우리도 그랬잖아. 그 말에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지지한다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결혼 후 딸과 사위는 사돈들이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죠. 사위는 새 직장에 열심히 다녔고 딸은 임신 중에도 최대한 학업을 이어가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주말마다 딸의 집에 가서 살림을 도와주고 임신 중인 딸의 건강을 챙겼어요. 사위의 어머니도 자주 들러 필요한 것들을 사다 주곤 했죠. 우리 모두 이 젊은 부부가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 불안감은 커져갔어요. 딸의 배가 불러올수록 사위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직장 생활에 적응하느라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 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어요. 보통 같으면 금방 다시 전화를 해주는데 그날은 연락이 없었죠. 그 다음 날에도 딸과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의 집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예비키를 사용해 문을 열고 들어갔죠. 집 안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길한 느낌이 들 정도였죠. 딸아? 엄마 왔다. 어디 있니?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보니 딸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말이에요. 어이구, 우리 딸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딸은 저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엄마, 남편이 가출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임신한 아내를 두고 어떻게 도망갈 수 있단 말인가요? 무슨 소리야? 언제부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딸이 흐느끼며 말했어. 3일 전에, 그날 밤, 남편이 갑자기 짐을 싸기 시작했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기는 아직 아버지가 될 준비가 안 됐대. 이 모든 게 너무 버겁고 무섭다고. 그리고 자기가 꿈꾸던 삶이 이게 아니었다고 말했어. 저는 충격에 빠져 딸의 말을 들었어요. 내가 울면서 매달렸어. 제발 가지 말라고. 우리 함께 노력하면 된다고.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어. 미안해.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너도 나도 아직 너무 어려. 이건 실수였어라고. 딸은 흐느끼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는 그냥 나가 버렸어.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읽지 않아. 어디로 갔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저는 딸의 이야기를 다 듣고 속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넘쳐 흘렀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결혼식 때 한맹세는 어디로 간 거지? 혹시 시댁에는 연락해봤니? 딸이 고개를 저었어요. 응. 하지만 그쪽에서도 연락이 안 된대. 시부모님들도 걱정하고 있어.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 딸의 배가 제 배에 닿는 걸 느꼈어요. 곧 태어날 아이, 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엄마 아빠는 항상 네 곁에 있잖니.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불안감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우리 딸과 곧 태어날 아이의 미래를 어떻게 지켜줘야 할지, 그리고 그 비겁한 사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충격적인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랐지만 우리 가족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족에게 큰 시련이 닥쳐온 거죠. 사위의 실종 소식을 듣고 우리 가족은 발칵 뒤집혔어요. 남편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당장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갔고 저는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다행히 아이는 건강했지만 딸의 상태는 좋지 않았어요.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높아져 있었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죠. 남편은 사위를 찾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개인 탐정까지 고용했죠. 그의 눈에서는 분노와 복수심이 불타올랐어요. 그 나쁜 놈. 내가 꼭 찾아내서 죄값을 치르게 하겠어. 남편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져갔어요. 저는 남편이 걱정되기 시작했죠. 이렇게 증오에 사로잡히면 그 자신도 망가질 것 같았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사위의 소식은 없었어요. 딸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저는 점점 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딸과 곧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막막했죠. 사위가 사라진 후 몇 주 동안 우리 가족은 혼란과 절망 속에서 지냈어요. 특히 남편은 거의 매일 경찰서에 들러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죠. 담당 형사와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위의 행방을 쫓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남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에는 김영사라고 떠 있었죠. 남편은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김 형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남편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다가 이내 어두워지는 걸 보고 저는 뭔가 중요한 소식이 있음을 직감했어요. 통화를 마친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사위를 잡았대. 정말? 어디서?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부산에서 잡혔대.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남편의 표정이 심각해지는 걸 보니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뭔가 더 있어? 남편이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김 형사님 말씀으로는 사위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고 해. 최소 3명의 여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딸이 그런 나쁜 사람에게 속았다니. 분노와 슬픔, 그리고 미리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도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남편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모두 비슷한 패턴이래. 대학생을 꼬셔 임신시키고 결혼을 약속한 뒤 도망가는 우리 딸만 실제로 결혼식까지 올린 케이스고. 저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졌어. 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그리고 법적 대응도 준비해야 해. 남편의 눈과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죠. 그 놈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어. 우리 딸을 그렇게 만든 걸 후회하게 만들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충격적인 사실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명확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여보. 딸을 위해서, 그리고 곧 태어날 우리 손주를 위해서. 남편은 즉시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 연락을 취해 공동 대응을 준비했죠. 남편은 밤낮으로 일했어요. 증거를 모으고 진술을 정리하고 법적 절차를 밟았죠.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그 놈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우리 딸의 인생을 망쳐놓고 꼭 죄값을 치르게 만들 거야. 남편의 눈에서는 증오를 넘어 살기까지 보였죠. 저는 남편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증오에 사로잡히면 그 자신도 망가질 것 같았거든요.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당신 건강도 중요해.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 딸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데 나 끝까지 이 일을 해결할 거야. 마침내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매일 법정에 나갔어요. 재판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어요. 모든 것을 다시 상기시켜야 했고 사위 측 변호사의 공격적인 질문들도 견뎌야 했죠. 재판 둘째 날 예상치 못하게 법정에 사돈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의 표정은 충격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죠. 사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돈어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계셨어요. 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리는 걸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우리 부부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남편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신들이 키운 아들이 우리 딸의 인생을 망쳤어요. 그리고 다른 무고한 피해자들의 삶도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위의 범죄 사실이 하나둘씩 밝혀졌어요.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과 딸의 증언을 들었어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죠. 하지만 딸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남편과 저는 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결국 사위는 사기와 유기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판결이 나오고 남편은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서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사돈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손주의 양육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죠. 사과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과 당신들 사이에는 이제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손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들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저도 남편의 말에 동의했어요. 손주는 우리가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사위 부모님의 얼굴에 절망감이 스쳤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없었어요. 우리에겐 이미 너무 큰 상처였고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 상처를 계속 헤집는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법정을 나서면서 우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몇 달 후 드디어 우리 손주가 태어났어요. 작고 귀여운 여자아이였죠. 딸은 아이를 품에 안고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슬픔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겠죠. 남편은 손주를 처음 안아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이제 이 아이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우리가 이 아이를 지켜야 해.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남편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 같았거든요. 세월이 흘러
우리 손주가 5살이 되었어요. 그동안 우리 가족은 많은 변화를 겪었죠.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처음에는 싱글맘으로 일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우리 부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죠. 손주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어요. 우리는 손주에게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대신 사랑으로 가득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죠. 남편은 여전히 가끔 그때의 일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곤 해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화를 내거나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도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저는 집안일을 하면서 손주를 돌봐요. 주말이면 가족이 모여 근처 공원에 산책을 가거나 집에서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내죠. 이제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네. 라며 남편이 종종 이렇게 말해요. 사돈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어요. 가끔 그들이 손주를 보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면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결정을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의 평화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딸은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차 강해졌어요. 싱글맘으로서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 엄마 아빠가 안 도와줬으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딸이 종종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가족은 이 힘든 경험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어요.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죠. 물론 아직도 가끔은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아주며 위로해요. 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엄마와 함께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가끔 다른 아이들이 아빠에 대해 물어볼 때면 조금 당황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손주에게 가족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특별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그리고 너.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손주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죠. 이제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봐요. 우리 가족이 겪은 어려움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더욱 깊게 만들었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는 함께라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의 사랑과 용기가 딸과 손주에게 힘이 되어줄 거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처음에는 이 모든 일이 우리 가족을 파괴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들 때가 있어요. 특히 남편은 여전히 그때를 떠올리면 분노를 참지 못하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라는 거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삶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내세요. 그리고 주변의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할 때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판단을 믿으세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도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